네, 법관한 알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명예훼손 관련된 얘기들을 좀 나눠봤고요. 왜 이래? 명예훼손 관련된 얘기들을 나눠봤고, 소리가 조금 작을 것 같아서 소리를 좀 키웠습니다. 명예훼손 관련 얘기들을 나눠봤고, 민사 형사에 대해서 뭐 구별하는 법, 원고, 피고, 피고인, 피의자 이런 것들을 했던 기억들이 나죠. 유튜브 조금 보면서 했고, 우리 이런 얘기들 했었죠. 기억나세요? 아내 음식에 침 뱉은 변호사와 관련돼서는 이게 손괴죄가 되더라 이런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휴게소에 시계를 찾아달라, 휴게소에서 잃어버린 고가의 5천만 원짜리인가요? 그 시계를 찾아달라고 현상 광고를 한 것과 관련된 얘기를 간단하게 해봤고, 나중에 한번 다시 할 거라고 했고요. 명예훼손의 요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죠.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때 성립한다고 그랬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 그러니까 진실을 말한 경우도 처벌하고 허위 사실을 말한 경우도 처벌하더라. 그래서 흔히 하는 오해가, 아니 뭐 진짜를 말했는데 그런 경우에도 처벌하느냐라는 거, 그런 경우에도 처벌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명예훼손은.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소위 말하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처벌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냐.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관련해서는 그냥 민사문제 정도로 해결하도록 내비두고, 법원이, 그러니까 형사 절차가 거기에까지 관여해서 처벌하고 말고까지 하는 거는 좀 과한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비범죄화하자 이런 얘기가 있고, 또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의사표현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를 심하게 침해하는 것이라서 위헌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어 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위험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비범죄화해서 당사자 간의 민사 문제 같은 걸로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있기는 해요. 근데 요즘 워낙 그 유튜브나 아니면 1인 미디어나 뭐 UCC 같은 것들이 발달하고, 그런 걸 이용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안 좋은, 그러니까 부정적인 측면 같은 것들도 강조되고 이러다 보니까 쉽사리 사실적시에 한 명예훼손을 형사처벌 대상에서 빼는 것을 결정하기가 좀 어려운, 주저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고 있는 거죠.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어떤 거를 비범죄화한다, 그러니까 처벌 대상에서 뺀다는 게 그걸 해도 된다고 얘기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나면 예전에는 형사처벌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보험에 가입돼 있고, 뭐 소위 10대 사고라고 하죠. 뭐 교통, 뭐 횡단보도라든가 중앙선을 침범한다든가 뭐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다든가 이런 게 아닌 이상은 그냥 민사 문제로 하고 처벌하지 않는 걸로 바뀌어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비범죄하거든요. 차량을 운전하다 사람을 툭 치거나 다치게 하면 이게 업무상 과실치상이에요, 형사적으로. 근데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다 형사처벌하기 시작하면, 우리나라 자동차 운전하다가 실수로 사람 다치게 하는 사람들 있는데, 또는 앞차랑 퉁 하고 부딪히면 상해 나오잖아요. 그런 거 다 전과자 만들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거는 민사적으로 해결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자동차 사고 내고 다녀도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한 거라서 민사 문제와 형사 문제와 관련한 구별은, 일단 여러분들에게 일종의 법학 개론이나 법률 상식을 강의하는 선에서는 어떤 게 민사고 어떤 게 형사인지를 구별하는 것을 아는 정도 선에서 그치고 있기는 한데, 원래는 민사 문제와 형사 문제를 좀 나눠서 그냥 민사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사법상의 권리 의무 관계나 책임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굳이 그걸 수사기관에 가져와서 형사재판도 받게 하고 이렇게 해서 누구를 전과자로 만들고 이럴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이론들과도 연결돼 있는 거기는 합니다. 아직 거기까지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상당히 법철학적인 부분도 있고 또 법 정책적인 부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얘기를 거기까지 이 강의에서는 못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저도 그 강의를 할 만큼 법철학을 공부하거나 이런 사람은 아니라서
다시 명예훼손과 관련해서는 여하튼 이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사실의 적시 또는 허위사 사실의 적시, 그런 게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렇게 한 경우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허위사실의 적시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지만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경우로서 사실인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가 처벌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다. 그래서 해당 조문이 형법에 이렇게 있다 라고 얘기했었죠. 조문 한번 잠깐 살펴보세요. 307조가 있고 308조가 있는데, 308조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고, 309조는 출판물 명예훼손, 310조는 위법성 조각 사유인데 307조 1항의 행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만 해당한다,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311조가 아마 모욕죄일 것 같고, 312조가 이제 처벌 조건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어요. 308조와 311조. 308조 아까 308조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아니라 사자 명예훼손이네요. 사자 명예훼손. 311조가 모욕죄일 것 같아요. 아니면 반대거나 하여튼 뭐 그런 식이에요. 우리 조문은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친고죄는 여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친고죄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인 거예요. 그래서 허위사실 자꾸 이러네. 모욕죄하고 사자 명예훼손죄는 친고죄라는 거. 일반 명예훼손죄하고 출판물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라는 거. 그때 이 사례 했던 기억 나죠? 다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를 정리했습니다. 예전에 강간죄는 친고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었어요. 지금은 여러분 뭐 요새 아프가니스탄 사태 보고 있지만 여성의 지위가 약하면, 여성이 강간을 당했다면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강간을 당했다는 사실 자체를 오히려 숨겨야 되는 역설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이 강간을 당하고 오히려 강간을 당했다는 걸로 강간 가해자한테 협박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죠. 그렇게 되니까 고소를 안 하죠. 그러니까 강간범이 고소를 안 당하니까 오히려 처벌을 안 받아요. 그리고 강간을 당한 피해자는 숨어 다녀야 되고 이런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서 강간죄에서 친고죄를 폐지해 버렸죠. 강간죄는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게. 또 친고죄가 뭐가 있었을까요? 또 친고죄가 뭐가 있었냐면 간통죄가 친고죄였어요. 간통죄는 지금은 아예 없어졌죠. 친고죄도 아니고 아예 없어져 있고 이제 그런 상태예요. 반의사불벌죄의 대표적인 거는 이 명예훼손죄고, 그 다음에 폭행이나 협박죄도 반의사불벌죄예요. 폭행은 툭 누굴 갖다 쳤다 뭐 이런 거이고, 협박은 너 가만히 안 둘 거야,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까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그것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인 경우에 한해서는 위법성을 조각해서 처벌하지 않을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요건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법조문에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지난번에 했던 사례 기억나죠? 환불을 좀 받을 목적이 있었죠. 그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느냐? 이런데 우리 법원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라고 하는 거는 부수적으로 환불 등 사익을 위한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등 공공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면 위법성을 조각해줘야 된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를 이제 쉽게 말해서 줄여서 누가 얘기하면 인터넷에 솔직한 이용 후기를 남긴 건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요약해서 말하죠. 우리가 제일 위험한 게 사실 이런 거예요. 이게 대체로는 맞지만 아주 주의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이 얘기도 했고, 요거는 한번 봅시다.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결혼했다며 유명세를 탄 한 20대 남성이 자신을 비난한 누리꾼들을 고소한 뒤 협박해 합의금 수천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김용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사랑에 빠졌다는 이모 씨. 왜 해주는 거예요? 왜? 인형이잖아. 제가 사랑하는 제 여자친구니까 당연히 해줘야죠. 방송 등에서 자신의 사연을 얘기하며 유명세를 탔습니다. 이 씨가 인터넷에 올린 사진입니다.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것 같은 선정적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비난 댓글이 쏟아졌고 이 씨는 댓글을 쓴 260명을 고소했습니다. 50여 명으로부터 약 3천만 원의 합의금을 받아냈습니다. 50에서 100만 원 사이가 많이 나오고요. 제 제품에 대한 손해배상금이나 변호사비 그냥 나올 거고요. 네, 이런 걸 탑하시고 해서 불합리한 금액은 아니죠. 이런 이 거 씨는 들으면 속 협박이 터지죠.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계획적 범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등학생, 대학생, 취업준비생 이제 그 20대 초반 정도 여성들이거든요. 막대한 손실이 따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들으면 이제 겁을 먹게 되거든요. 비난 댓글은 갈무리에 신고만 하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만큼 고소가 매우 손쉽습니다. 또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받지 않기 때문에 합의에 응하지 않기도 어렵습니다.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다면 비록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상에서 비방할 목적으로 댓글을 단 경우 가중될 자, 이렇게 있었죠. 여기 명예훼손죄가 반의사불벌죄냐 여부를 따지는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명예훼손죄는 우리 지금 이제 반의사불벌죄라서 친고죄는 아니지만 반의사불벌죄라서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처벌을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합의서만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처벌을 끝까지 원한다 이러면 벌금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가 나와요. 명예훼손은 실형 선고를 잘 안 하는 죄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럴까요? 아까 얘기대로 사실적시한 명예훼손은 처벌해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약간 의문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는데 이거를 뭐 굳이 실형까지 선고해야 돼? 이럴 수 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명예훼손은 실형을 무조건 선고 안 하느냐? 그렇진 않아요. 실형 선고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정도가 심하고 또 하고 이러면 실형 선고할 수 있죠.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실형 선고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하튼 그냥 가벼운 정도의 명예훼손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댓글에 뭐라고 썼어요. 아우 저런 바보. 야 너는 그러고 사는 게 네 자식한테 안 부끄럽냐?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사실적시 명예훼손인가? 아니면 그냥 모욕인가? 뭐 하여튼 이런 조금 헷갈릴 것들이 있기는 한데 여하튼 그거를 댓글을 쫙 갈무리 해가지고 캡처한 다음에 경찰서에 고소해요. 그럼 경찰이 조사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경찰이 조사하면 경찰은 조사하기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일단 그 해당 사이트에다가 그 누리꾼의 관련 정보를 확보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거기 있는 정보를 가지고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서 출석하라고 해야 되고 이런 거예요. 이제 갑자기 뜬금없이 전화를 받으면 이제 그런 전화죠. 그러면 겁이 덜컥 나잖아요. 취업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 또래 학생들 또는 더 어린 고등학생들 이런 친구들을 그냥 무작위로 막 고소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 증명을 받기도 하고 뭐 경찰에서 출석해요. 그래서 이거 제가 가야 됩니까? 안 오면 뭐 저 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고 어쩌고 막 이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가서 조사받고 만약에 혐의가 인정되면 최소한 벌금 50에서 100만 원은 나올 거고 벌금은 벌금이고 민사적으로 위자료 손해배상하면 또 100만 원이나 50만 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벌금 100만 원, 위자료 100만 원 하면 200만 원인데 경찰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전과 생기고 벌금 전과 생기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고소한 놈이 그냥 이래저래 하니까 내가 100만 원에 합의해 줄게 이러면 더럽고 안 입고 와서 그냥 안 입고지만 앞으로 내가 당할 여러 가지 일을 생각하면 그냥 100만 원 내고 정리하는 게 맞겠죠. 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걸 노리고 이제 형사고소를 저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로 악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형사처벌 조항이 없으면 저렇게 고소를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도 사실은 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처벌해야 될 필요가 간혹 있기도 하지만 굳이 이거를 형사처벌까지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생각이 들게 하기도 한다는 거죠. 뭐 이번에 가로세로 연구소 압수수색 때문에 더 이슈가 되고 소위 뭐 슈퍼챗인가를 통해서
뭐 또 천 몇백만 원을 받았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오기도 1,600만 원이나 슈퍼챗 후원이 있었다. 후원이라고 하나요? 저는 잘 몰라요. 그런 게 있었다. 이런 기사가 돼서 유명한데 원래 이분은 썰전으로 유명해졌었죠. 그러고서 변호사이기도 했고 변호사이기도 하고 아직도. 근데 이 양반이 이제 뭐 안 좋은 일이 좀 있었잖아요. 좀 된 얘기예요. 보세요. 지금 2021년이에요. 근데 2016년 무려 5년 전, 지금으로부터 거의 5년 전이죠. 이때도 이런 일을 하고 계셨네요. 자, 이 강용석 변호사가 그 무렵에 자신에 대해서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들에게 소송을 냈는데 1심에서 졌어요. 누리꾼들은 변호사는 선임을 안 했는데 내용이 뭐냐면 1인당 150만 원씩 내라 이런 얘기였거든요. 보면 뭐 악플을 좀 달았어요. 악플을 다니까 사람들이 뭐 사람 좋은 사람 뭐 웃음 보이면서도 실상하는 짓은 시정잡배 뭐 가지가지 육갑골로 산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뭐 이렇게 막 댓글을 다니까 이거를 다 모아가지고 5명한테 1인당 150만 원씩 내라 이렇게 소송을 냈는데 졌어요. 강용석 변호사가 당시에. 그때 이게 이제 물론 1심 판결이기는 하지만 이게 댓글이 다소 부적절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강 변호사의 사회적 지위나 인터넷 기사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누리꾼들의 행위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한 건데요. 반면 이 내용을 잘 보면 경우에 따라서 정도가 심하면 손해배상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댓글 달기가 참 어려워지는 거죠. 댓글 다는 게. 그런 점을 오히려 댓글 함부로 달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런 기사를 보면. 여하튼 더 최신 얘기를 하자면 너무 업데이트돼서 엊그제 뭐 압수수색이란다. 명예훼손 등으로 여러 건으로 고소당했는데 경찰 출석을 안 하잖아요. 출석을 안 하면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밖에 영장을 신청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야 불러서 조사하잖아요. 근데 불러서 조사한 다음에 구속영장까지 청구해서 저는 약간 신청해서 청구가 아니라 조금 이례적인가 생각했어요. 아니면 너무 혐의가 많았나? 왜 구속영장까지 굳이 했을까? 이랬는데 구속영장은 아니나 다를까 검찰에서 기각되기는 했던데 뭐 어찌됐건 기소는 하겠죠. 그럼 이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거나 이렇게 될 텐데 그 과정에서 밝혀지겠죠. 어떤 일로 기소되고 이랬는지 등이 다 밝혀지는 건 아니겠지만 좀 드러나겠죠. 자, 명예훼손과 관련해서 일부러 사례를 좀 복잡하게 꼬아서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한번 봐보세요. 병원입니다. 내가 맨날 바꿔놓는다고 하는데 왜 이게 안 바뀌어있지? A는 친하게 지내는 동생이 병원에서 근무를 해요. 그런데 같이 근무하는 직장 동료가 맨날 클럽에 가서 밤을 새서 노는 죽돌이 죽순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야, 병원 직원이 맨날 클럽에 가서 지금은 이제 이런 일 못하죠. 저기가 있으니까. 지금은 병원 직원이 이런 코로나 사태에 클럽에 가서 몰래 놀고 그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있다 이러면 알려야 될 수가 있기는 하겠죠. 그래서 근데 여하튼 이제 옛날 사례를 생각해 보자고요. 클럽에 가서 밤을 새고 노는 건 문제가 많다 이렇게 생각해서 병원 원장한테 이메일을 보내서 직원 B가 매일 클럽에 다닌다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런데 사실 그 직원 B는 매일 클럽에 간 거는 아니고요. 일주일에 나흘 정도를 클럽에 다녔어요. 자, 여러분, 이 사례가 명예훼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일단 클럽에 맨날 가서 논다 이건 명예훼손이에요, 아니에요? 조금 부끄럽나요? 조금 부끄럽다 그럼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거고, 아니 뭐 클럽에 가서 노는 게 뭐가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면 명예훼손이 아닐 수도 있는데, 굳이 말하면 내가 클럽에 가서 노는 거를 내 상급자나 또는 뭐 내 같이 노는 애들한테는 알리고 싶지만 다른 사람들한테는 안 알리고 싶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뭐 경우에 따라서 명예훼손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 그럼 이게 사실적시 명예훼손이에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에요? 클럽에 매일 간다 이랬는데 매일 간 건 아니고 일주일에 4번 갔어요. 여러분 생각하기엔 일주일에 4번 갔다는
거하고 메일 같다는 게 다른 내용이에요? 완전히 다른 내용이에요? 아니면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제가 보기엔 뭐 약간 과장한 정도에 불과하지 거의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하자면 이건 이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되는 거죠. 명예훼손의 가장 큰 요건 중에 명예훼손 요건 중에 하나가 공연성이었죠. 공연성은 있나요? 공연성. 자, 공연성을 뭐로 판단한다고 그랬죠? 공연성은 공연이 왜 그래? 괜스레 왜 그래? 이런 뜻의 공연성이 아니고 공공연하게라는 의미라고 얘기했죠. 공공연하게라는 의미인데 이때 공공연하게와 관련해서 우리 판례가 한 사람에게 말한다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있는 거고, 뭐 조금 여러 명에게 말하기는 했지만 그 집단의 특성상 다른 데로 번져나갈 가능성이 없으면 공연성이 없다. 그래서 이런 공연성을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가 인 전파 가능성의 문제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전파 가능성이 있나 없나는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비밀을 보호할 사람인가 아닌가를 가지고 판단하거든요. 근데 저 사람은 워낙 촉새라서 말할 사람이야 이런 걸로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사회적 지위나 그 사람의 통상적인 성격을 가지고 통상적으로 그 사람의 법률적 또는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생각해야 돼요. 이런 사실을 말한 게 예를 들어 A가 B 엄마한테 당신 아들, 당신 딸 맨날 클럽 가서 놀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B의 엄마가 듣고 이걸 다른 사람들한테 미주알 고주알 떠벌릴까요? 아니면 아이고 남사스러워 남 부끄러워 이러고서 자기하고 자기 남편하고 또는 뭐 형제들한테 알려서 너 그럴래 말래 이렇게 얘기할까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어때요? 엄마가 야 우리 아들 야 우리 딸 클럽에 다니고 참 큰일 났네 이러면서 동네방네 떠들고 다닐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죠. 가족이 다른 가족의 비밀을 일반적으로는 지켜주는 지위에 있죠. 그러니까 가족한테 얘기하는 건 전파 가능성이 없어요. 설사 그 가족이 아까 얘기대로 엄청 촉새라서 얘기할 것 같다고 해도 그거는 이례적인 경우인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대로 이거는 이제 근데 니네 직원 맨날 나이트클럽 갑니다 이 얘기를 엄마한테 한 게 아니라 병원 원장한테 했잖아요. 상급자한테. 이 상급자 또는 뭐 인사 담당자한테 했다고 해보세요. 그럼 인사 담당자나 상급자는 이걸 가서 막 내가 진짜 재밌는 소식 알아냈어 이러고 어디 가서 얘기하고 다닐까요? 자기 직원 비밀을 뭐 굳이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을 것 같고, 또 인사 담당자라고 하면 들어서 그걸 자기 직원의 인사 발령 등에 판단할지 여부만 고려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알게 된 거는 일종의 직무상 비밀일 수도 있어서 다른 데 함부로 얘기해서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비밀을 유지해야 될 의무가 있기도 해요. 그런 사람한테 말한 거를 명예훼손이라고 처벌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는 1번 사례는 자 쟁점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냐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냐 명예훼손이기는 하냐 이런 것도 쟁점인데 제일 중요한 쟁점은 공연성이 있는가예요. 공연성이 없다. 전파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1번 사례는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A녀가 유부남인 B남과 잘 알고 지내요. A녀. 그 다음에 B는 남자예요. 근데 B는 유부남이니까 C가 있죠. 결혼했어요. 근데 A녀하고 B가 연락하는 것이 마음에 걸려서 부인인 C가 자기 남편 휴대전화를 봤더니 그 A녀하고 주고받은 문자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막 화를 내고 그래서 부부싸움을 하는 일이 잦아졌어요. 이제 이 B 남편은 1년 정도 지나서 자기 남편 부인 C하고 이혼을 하고 결국 A하고 사귀었거든요. 그랬더니 이혼한 전처 C가 뭐라고 썼냐 하면 야 전 남편이 A라고 하는 여자하고 바람이 나는 바람에 내가 이혼했다. 그러고 나서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그 A녀 다른 자기 남편하고 저기 사귀고 있는 사람이죠. 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캡처해서 올렸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썼냐면 내 남편을 꼬셔서 뺏어간 여자다 이렇게 올렸어요. 일단 이거 명예훼손 될까요? 안 될까요? 명예훼손 되죠.
뭐 꼬셔서 뺏어갔건 어쨌건 명예훼손은 맞아요. 사실을 적시했건 허위사실 적시했건. 사실 적시라면 조금 가볍게 처벌하는 거고 허위사실 적시라면 더 무겁게 처벌하는 거죠. 그랬는데 거기 밑에 다시 사람들이 달려와서 이제 전처의 친구들이 달려와서 댓글로 그 여자 얼굴 보니까 남자 좀 후리게 생겼다. 다른 사람 가정 파탄낸 여자는 지도 눈에 피눈물이 나봐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썼어요. 그런데 그걸 떠나서 더해서 그 여자 전에도 직장 상사와 바람을 나서 가정을 깨뜨린 일이 있대요. 뭐 이런 댓글을 달았어요. 이것도 전부 명예훼손이 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그때그때 따져서. 이 얘기를 굳이 왜 썼냐 하면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한 겁니다. 뭐 또 비슷한 글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사례가 A의 여자친구가 자기 남자친구 휴대전화를 봤더니 남자친구가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고등학교 동창 남자들하고 막 낄낄거리면서 주고받고 이런 말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남자친구들끼리 어디 성매매를 하러 다닌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크게 싸우고 헤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그 여자친구가 친구 공개로 페이스북에다가 그런 사실을 올렸어요. 근데 실제로 단톡방에 그런 말이 써있기는 한 거를 봤지만 실제로 걔네들이 성매매하고 다니는지 아닌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단톡방에 그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쓴 게 아니라 전 남자친구가 저 고등학교 동창들이랑 맨날 성매매하러 다녔다 이렇게 썼어요. 지금 이제 현주엽 전 농구 선수이자 방송인인 현주엽 선수가 고등학교 시절 휘문고 재학 시절에 후배 선수들을 데리고 사창가를 갔네 안 갔네와 관련돼서 명예훼손이냐 아니냐가 지금 다 터지고 있죠. 자, 이걸 그냥 페이스북에 친구 공개로 이렇게 해서 올렸어요. 그러면 명예훼손이 되죠. 그게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든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든 명예훼손이 돼요. 그죠? 그런데 반면 그거를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엄마한테만 알렸어요. 저기 어머님 옛날에 사귀던 누구입니다. 저 A 누구누구누구가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니까 좀 저기 하세요. 잘 좀 해 좀 저기 하세요. 이랬어요. 엄마가 엄청 화가 났어요. 듣고. 그래 자기 아들한테 물어봤더니 그런 일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문자를 보낸 B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싶어졌어요. 또는 아들이 야 우리 엄마한테 네가 그런 허위사실을 말해서 내가 이런 게 전파되는 바람에 엄마한테 내 명예가 훼손됐어 라고 말하면서 전 여자친구를 고소할 수 있을까요? 허위사실 적시라 하더라도 고소는 맘대로니까 고소한다 한들 공연성이라고 하는 게 없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엄마가 야 우리 아들 저기 어디 사창가 다녔다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다닐 일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엄마한테 아들의 명예가 훼손된다 이런 것도 인정되지 않고 이래서 이런 게 공연성이 없는 대표적 경우라서 형사 고소를 해도 처벌하지 못해요. 자 이거고 자 3강 이제 시작합니다. 게임하다가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그 관련돼서 어떻게 하는지에 관해서 하나 좀 하고 지금 이게 30분 넘어갔으니까 이 동영상은 다음에 보고 이게 이제 통신매체 이용 음란과 관련된 얘기라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여기 놨고요. 우리 성폭력법 관련된 것들 얘기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할 건데요. 미리 과제에 대해서 얘기하면 우리 이렇게 과제를 낼 예정이고 자 요게 조금 이따 할 3강의 첫 번째 강의 내용이고요. 3강의 두 번째 강의 내용은 이건데 지금 동영상이 들어있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계속 명예훼손 얘기를 할 건데 이게 이제 사자 명예훼손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사자, 죽은 이에 대한 명예훼손과 관련해서 고소는 누가 할 수 있는지
고소해서 형사처벌 받으면 민사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 두 번째 페이지에 올려놓은 거는 그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과 관련해서, 사자 명예훼손과 관련해서 판결문을 올려놓은 겁니다. 여러분들 판결문이라서 양이 좀 많고 길어서 하나로 분리해서 놨고, 다음 시간에 시간이 되는 한 여기까지 해가면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못할 것 같기는 한데, 그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시간이 좀 되면 국립대 교수 강제추행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다루면서 명예훼손의 요건 또는 공연성 요건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우리가 이번 3강에 3강 2 정도까지 하면 크게 진도에 문제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요. 조금 쉬었다가 다음 시간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